요즘에 그 구글의 알파폴드라는 AI가 뭐 생물학계에서 50년 동안 못 풀었던 난제를 풀었다 뭐 이런 소식이 있던데 이거는 팩트예요? 아니면 희망 섞인 가짜 뉴스입니까? 아니, 이게 단백질 접힌 문제라는 문제인데요. DNA에는 아미노산의 서열만 있는데 아미노산 서열이 주어지면 단백질의 3차원 구조가 어떻게 될까라는 걸 예측하는 문제인데요. 과거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구글의 알파폴드가 기존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어떤 방법보다도 더 정확한 예측을 아주 빠른 시간에 생성했다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알파폴드는 주로 예측을 잘하는 그런 AI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아미노산 시퀀스가 이거면 단백질은 이 구조라는 학습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걸 충분히 학습한 다음엔 새로 아미노산의 서열을 주면 아 얘는 이런 구조일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암핀센이 그냥 50년 전에 아미노산에가 순서를 주면은 이게 어떻게 접히는지 찾아내는 게 문제다. 그게 이제 난제라는 거였어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약을 어떤 몸에 갖다 주려고 할 때 이 약을 품은 단백질의 모양을 만들어서 약을 넣어야 돼요. 딴 거랑 붙으면 약이 빠지니까 안 되고 딱 주려고 하는 단백질을 딱 여기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잡기도 힘든데 두 개가 어떻게 딱 맞는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 우주 속에 존재하는 원자수보다 많을 가능성이 커서 사람이 정말 고생해서 몇 개 찾은 거를 알파폴드가 정말 일거에 다 정말 했는데 하지만 알파폴드가 그렇다고 또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모양이 아미노산으로 가능하다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인체 안에서 이렇게 접혀야 되잖아요. 중간에 불가능한 지점들이 있는데 그거는 잡아내지를 못해서 이거는 종제를 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경우들도 있고 또 훈련된 데이터 AI는 원래 있는 데이터 훈련된 거거든요. 훈련된 거 말고 다른 걸 할 때는 그 예측 확률이 떨어지기는 해요.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신약 개발 과정에 생물학자, 의학자, 저 같은 물리학자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약을 만드는 시간이 100이다 그러면 단백질 폴딩 자체는 아주 잘 잡아줘야 5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에서 5가 0이 돼도 100에서 95가 되는 거니까 단백질이 접힘이 해결이 돼가지고 약 개발 속도가 막 10배 빨라지는 게 아니라 물론 5%도 이제 사실 큰 거죠 대단히. 하지만 여전히 AI가 하지 못하는 영역에 일이 있다는 거. 그것도 이제 언젠가는 또 뭐 많이 극복은 좀 되긴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하여튼 인간의 영역이 꽤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예측만 생각하면 알파폴드가 거의 다 해결을 했고요. 물리학에서는 사실 뭔가 하나를 보는 게 이제 커지고 복잡계가 되면 정확히 알기 어렵잖아요. 화학은 반대예요. 복잡할수록 쉬워요. 단백질이 굉장히 쉬운 걸 알파폴드가 먼저 나온 거고 최근에 나온 게 알파 DNA가 나왔어요. 그건 DNA 핵산들이 어떻게 꼬이고 어떻게 되나를 이제 더 간다. 왜냐면 아미노산이 20개 혹은 20개보다 좀 더 많은 거가 어떻게 연결되냐가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접히는 걸 예측한 건데 DNA는 조각이 4개밖에 없어요. 4개로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되는가를 알기가 더 어려웠다가 지금은 우리가 흔히 쓰는 타이레놀이나 이런 건 되게 작은 화학 분자거든요. 이건 AI로 아직 못해요. 그게 더 간단하다 보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더 작은 쪽으로 계속 화학 분야에서는 가고 있고 그래서 알파폴드는 이 분야에선 100% 신뢰를 하는 게 예측한 거를 실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거든요. 단지 그 가성비가 안 맞아 안 한 건데 예측한 걸 만들어 봤더니 똑같이 돼요. 논문에 요새는 항상 알파폴드 예측 그림, 실제 그림 같이 넣어서 해서 이거는 의심하지 않을 정도까지 퀄리티가 올라갔고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사소한 게 다른 환경에서 될까를 계속 찾아가고 있어서 아직 갈 길이 먼 거는 맞고 그리고 의약품 개발은 그 임상 과정이라는 게 10년, 15년, 20년이니까 그게 더 빨라지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긴 해요, 지금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임상 과정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인공지능이 좀 어느 정도 답을 해줄 가능성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 그 오가노이드랑 같이 결합되면서 실제 장기나 그 사람 조직을 실험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AI가 됐건 통계적인 해석이 됐건 버무려지면은 이전보다 가속은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쪽의 발전 방향은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을 AI로 얻는다기보다는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제안들의 모임 정도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가치는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게 사실 저는 좀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천문학계에서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가 되게 극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측한 실제 우주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만든 시뮬레이션 된 우주가 있어요. 둘 다 완벽하지 않겠죠. 관측에도 한계가 있고 시뮬레이션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관측 결과랑 컴퓨터로 만든 시뮬레이션 결과가 안 맞아요. 그럼 뭐가 틀린 걸까요? 예전에
이번에는 시뮬레이션이 틀렸다고 했을 것 맞아요. 같은데요. 옛날에는 시뮬레이션이 부족하다. 뭔가 물리법칙이 덜 구현되어 있고 실제 우주에 어떤 돌아가는 기작을 잘 넣지 못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정답지를 관측에 두고 어떻게 해야 이 시뮬레이션을 더 보강할 수 있을까를 연구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뮬레이션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잘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작은 차이들이 있죠. 그 차이를 설명할 때 이제 정답지가 시뮬레이션이에요. 천문학자들의 논문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 관측 시에 잘 안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충분히 관측을 못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 구현되는 이런 것들을 못 재밌네요. 보는 것이다. 이해는 가 근데. 이렇게 약간 태도가 바뀌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좀 고전적인 천문학자들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기도 그리고 해요. 약간 마음 아플 것 같아. 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시뮬레이션 했던 게 있는데 관측에서 영 안 나오다가 관측이 나중에 나와서 아 시뮬레이션 역시 맞았네 이런 경험들이 좀 쌓였어요 지금? 그런 것도 있죠. 그 역사에서도 뭐 해왕성 발견 그런 건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먼저 네. 알고 나중에 찾은 거니까. 그쵸, 이제 뭐 시뮬레이션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수학으로 먼저 예측된 행성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왕성이었으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은하 쪽에서 뿌리 깊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시뮬레이션으로 우주를 만들어요. 그러면 조그만한 꼬마 은하들, 외소 은하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가 되게 많이 만들어져요. 시뮬레이션 은하에서. 근데 실제로 관측해보면 그렇게까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Missing Satellite Problem이라고 하거든요. 사라진 위성 은하 문제. 그래서 옛날에는 시뮬레이션이 좀 오버 에스티메이트 하고 이상하다. 있다. 너무 과하게 위성 은하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관측을 자꾸 하니까 못 보던 위성 은하가 하나둘 보이잖아요. 아, 관측을 우리가 열심히 안 했네. 관측 도구가 좋아지면 시뮬레이션이 하는 만큼 만들겠네. 이쪽으로 약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지가 오히려 이제 가짜 세계가 된 거예요. 나중에 시뮬레이션에서 봤더니 지구 근처에 태양이 없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 그 매일 보는 거 그거 가짜야. 저 없어져야 된다고. 네. 그래서 항상 이런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진짜 피지컬 미닝,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신호랑 아티팩트 신호랑 구분하는 게 사실 필요한데 그게 되게 어려운 거죠.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갈 때 학교를 이제 몇 군데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한 군데는 물리천문학과였어요. 그런 데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오면 방학마다 산에 가서 별을 본다는 거예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런 거에 빠져 있어가지고 물리학과를 갔어요. 맨날 모니터 보고 있다가 그 생각이 나면서 아 거기를 갔으면 여름마다 올라와서 별을 볼 수 있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데. 그러니까 또 다시 바뀌는 회사 역시. 저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 저는 그 주식시장에서 제일 뜨거운 게 우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데이터 센터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제일 큰 논란이 야 그게 되겠냐가 한쪽. 그다음 반대쪽은 야 일론 머스크가 그것도 모르겠냐. 뭔가 있겠지. 정확히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우주 쪽을 또 연구하시니까 우주에 정말 넓은 태양광 패널 깔아놓고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몇 개 있습니다. 저는 안 된다는 쪽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 그 넓은 태양광 패널이 이런저런 우주먼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훼손이 많이 될 거다. 그리고 제대로 운영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하나.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서 열 발생하죠. 네. 뭐 우주는 시원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매질이 좀 있어야 맞아요. 이 데이터 센터 열을 방출을 시킬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생각, 온도가 오른 걸 식히는 방법이 보통은 어떤 물질을 접촉시켜서 열을 흡수하잖아요. 근데 네.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네. 야 일론 머스크가 그것도 모르겠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소름 돋는 게 네. 너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주 공간은 아주 추우니까 그냥 뜨거운 컴퓨터 우주 공간에 내버려 두면 시원하게 되겠지. 그쵸 알아서 시원하게 식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말씀하셨듯이 우주 공간엔 매질이 없어요. 공기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열을 전달해주는 무언가도 없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류도 없어요. 뜨거운 공기가 가벼워져서 넓게 퍼지고 차가운 공기가 대신 들어오고 하는 것도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굳이 우주 공간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매질은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에다가 파이프를 감아서 열을 일단 그걸로 모은 다음에 그 흡열한 에너지를 다른 공간에서 방출시키는, 거기서 이제 물론 복사 에너지로 방출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만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저는 그다지 가성비가 좋진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게 좀 많이 전기를 소모해요. 맞죠. 엄청난 전기를 또 필요로 하기
하기 때문에 열 내보내는 게. 네. 이게 냉매를 이용을 해서 냉각을 시킨 다음에 우주 공간이니까 냉매를 팽창시켜서 단열 팽창을 하면서 온도를 낮추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시 냉매를 압축시켜서 순환하려면 에너지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효율적일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일단 데이터 센터에 그 뭐 서버 같은 거를 완벽히 차폐를 한 다음에, 왜냐면 또 우주에 방사능 이런 것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 방사선 이런 것들이 서버에 들어가면 이게 또 문제 생길 테니까 네. 차폐를 완벽히 하고 그 안에는 뭐 공기든 물이든 뭘 좀 집어넣어서 걔를 계속 돌리면서 시원하게 해주고 대신 열은 이제 바깥에서 빼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가능한가? 최종적으로 열을 방출하는 방법이 복사밖에 없어요. 맞아요. 우주 공간에서 복사밖에 없죠. 저 너무 뿌듯한 게 네. 정영진 님이 정확하게 과학자의 시니컬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멀지 않았어요. 진짜 예. 너무 뿌듯합니다. 그러면 방사선들이 반도체에 영향 미치는 거 이건 혹시 어느 정도 되는? 영향 많이 받아요. 지구에서도 이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주 공간에 간다고 하면 차폐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네. 당연히 빈번하게 영향을 받겠죠. 또 심지어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풍 같은 게 한번 크게 폭발이 벌어지면 방사선 입자들이 그대로 반도체에 묻을 거니까 회로가 망가지거나 에러 시그널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식으로 오작동을 할 수도 있겠죠. 네네.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기가 단위로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그냥 그 데이터 센터만을 위한 원전이 뭐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태양광으로 만약에 1기가 정도 전기를 만든다고 치면 그건 어느 정도 넓어야 될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한 100m, 100m 이 정도는 좀 안 될 것 같고. 계산을 해보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꽤 효율적이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구 전체의 몇 %의 면적만 태양광 패널을 깔아도 뭐 모든 전력을 다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 네. 불가능해 보이진 않은데. 만약에 그렇게 킬로미터 단위로 넓어진다 치면 혹시 이 친구들이 우주 공간에서 작은 뭐 먼지나 운석 조각들, 얼음 조각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속도가 빠를 테니까 훼손될 가능성은 많이 없습니까? 당연히 훼손은 되겠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아무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관리는 필요할 겁니다. 단적으로 화성 탐사 로버들도 다 태양광 패널을 달고 가요. 당연히 거기서 충전을 할 방법은 태양광밖에 없으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모래먼지 바람을 맞으면 그대로 수북이 쌓여서 미션이 종료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먼지 닦기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청소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 이후로 테슬라 주식, 스페이스X의 주식이 떨어질까 걱정이 살짝 좀 되긴 합니다. 태양광 패널을 그렇게 높이 보내면 지구 기후 온난화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제안 중에 하나가 태양광을 막자는 아이디어 있잖아요. 양산을 하나 씌워가지고 네, 그런 용도도 같이 수준에 딱 펼쳐서 꼭 먹고 알 먹고.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로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 폐광산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고, 폐광산이 이제 좋다고 말하는 이유가 냉각의 원활함도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나중에 데이터 센터가 일반화되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국가 핵심 인프라가 될 거예요. 적국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마비시켜야 하는 그런 시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지하 몇백 미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지하에 있으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전파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우주 공간에 띄워놓는 거는 그런 걸로부터 너무 뻘거벗겨 놓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을. 안 되겠다. 그리고 사실 지금 기술로도 우주 탐사선들이 데이터 주고받는 속도를 생각해보면 설령 그 우주 공간에 아주 거대한 용량의 데이터를 옮겨놨다 한들 지구에서 받으려면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무선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무선 통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전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더 느린 인터넷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넷플릭스 영화 한 편 보겠다라고 하면 진짜 뭐 몇 달을 받아야 겨우 볼 수 있고 이런 수준일 테니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론 형님이 먼저 그 스타링크 그걸 보낸 거예요. 큰 그림이 데이터 센터에서 바로 스타링크로 하고, 그리고 아마 아까 말씀하신 그 양산 효과,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얼핏 들어보니까 늘 24시간 동안 태양을 받게 되는 존이 있다면서요. 트와일라이트 무슨 존인가 하여튼 뭐. 네네네. 예, 그래서 늘 해가 떠 있는 상태로 궤도를 아마 돌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김원준 교수님께 제가 하나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주의 데이터 센터 건설, 우주먼지님이 어렵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책임을 맡는 건가요? 일론 머스크와의 전쟁을 선포하신 우리 우주먼지님께 큰 응원을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디서 봤는데 항상 미래의 기술에 대해서는 감히 섣불리 말하면 안 된다고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